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6 청구범위 42조 사항 이후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거절이니까 의의취지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들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의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명확하게 기재를 하면 분쟁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범위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의의취지인 거예요. 불명확하게 만드는 거 안 된다. 됐죠? 요 판례가 설치한 취지니까 답안지는 이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 내용은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건데 청구범위는 여러분들 불명확한지 명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불명확한지 명확한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범위 있잖아요. 그 청구범위를 청구범위 해석을 하고 발명의 구성원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는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게 명확한지 불명확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청구범위 해석하고 발명 구성을 판단한 다음에 이제 명확한지 불명확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판단 방법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청구범위로부터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용어를 썼어요. 어떤 용어를 썼는데 심사관이 어떤 심사관은 오케이라고 하고 어떤 심사관은 기재불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사관마다 개별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재불비가 나왔어요. 기재불비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기재불비면 모르겠는데 용어를 좀 애매하게 써가지고 기재불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막 클라이언트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가지고 기재불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관마다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하는 심사관도 있고 기재불비가 맞다고 하는 심사관도 있으니까 그냥 보정할게요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기재불비 42조 사항 이후 기재불비는 실무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구항 딱 주고 기재불비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고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많이 알려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연결부, 그 다음 심사기준, 특유발명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정리하세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연결부, 그 다음 심사기준, 그 다음에 특유발명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연결부가 개방형, 폐쇄형, 반폐쇄형이 있어요. 개방형은 뭐뭇을 포함하는 이 개방형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아니 저 오늘도 그렇게 쓰고 왔어요. 기재불비 아니고 기재불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뭇을 포함하는 이라고 기재를 하잖아요. A 플러스 B를 포함하는 이라고 기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3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게 등록이 됐고 실시하고 있을 때 요거는 침해가 맞아요. 그게 요 판례예요. 아시겠죠? 뭐뭇을 포함하는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에 더해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기재 침해가 맞다. 아시겠죠? 요거 침해가 맞다는 판례, 이게 당연한 거니까 판례인 거고, 그 다음에 폐쇄형 뭐뭇으로 이루어진이거든요. 요것도 기재불비 아니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권리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면 침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를 포함하는 이라고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는 게 침해가 맞고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이라고 쓰면 침해가 아니면 아니 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다 개방형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넓으니까. 그죠? 근데 왜 언제 폐쇄형으로 쓰냐면 이거 보시면 화학 발명일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써놨는데 폐쇄형 청구항은 개방형 청구항에 비해서 권리 범위가 좁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에 사용하거든요. 그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냐면 화학 발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포함하는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C 더해진 것까지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화학 발명은 C를 더하면 발명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화합물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이라고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A 플러스 B를 포함하는 이라고 쓰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발명인 거예요. 그런 화학 발명인 경우에요. 그럴 때는 로 이루어진이라고 쓰겠죠. 아시겠죠?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함하는 이라고 쓰고 그럴 특이한 경우에는 뭐 이루어진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폐쇄형으로. 반폐쇄형은 뭐뭇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요거거든요. 요거 기재불비가 일단은 맞아요. 보시면 그 필수적으로 그 청구항에 기재된
땡땡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허용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 의미 불명확하면 우리 기재불비가 맞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침해는 몰라요. 침해는 보시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더라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침해인지 아닌지 몰라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 미국 판례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청구항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뭇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청구항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 판례가 왜 나왔냐면 인커밍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인커밍 때문에. 보시면 이제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미국에서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썼어요. 아시겠죠? 그런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포함하는 청구항을 출원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아시겠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뭇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그거를 한국에다 출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다 출원을 하면서 이 미국 출원에다가 조약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할 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 한국어를 출원하면서 이제 이 기재불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그냥 그 번역해서 한국어로 출원을 하고 심사관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보정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커밍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실무 문제로 나오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영어도 다 써놨잖아요. 영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 만약 예를 들어서 컨시스팅 오브라고 미국에다 출원을 하고 그게 번역이 로 이루어진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에다가 조약 우선권 수반해가지고 한국에다 출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시스팅 이센셜 오브라고 미국에다 출원을 하고 한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하면서 번역이 된 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요걸로 한국에 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 봐봅시다. 우리가 연결부 끝났고 심사기준 볼게요. 요거는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청구한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면 여러분 기재불비가 맞습니다. 그다음 결합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시면 요게 있거든요. 몸체, 방향전환 수단, 바퀴, 동력 전달 수단으로 구성된 자전거. 아니 이렇게 이거 저도 실수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바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으로 쓰든가 또는으로 쓰든가. 그러니까 밑 또는 말고 밑 슬러시 또는 안 되지만 여기 보시면 밑을 쓰던가 또는을 쓰던가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몸체 방향전환 수단 바퀴 또는 동력 전달 수단이라고 쓰던가 몸체 방향전환 수단 바퀴 및 동력 전달 수단이라고 쓰던가 이 결합관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결합관계를 아시겠죠? 결합관계 안 쓰면 기재불비 됐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고 여기 공사연도에 나온 거잖아요. 카테고리 불명 예를 들어서 1항이 물건 발명이에요. 근데 2항이 1항을 인용하는데 요거 방법 발명이에요. 요거는 카테고리 불명하고 이제 그 기재불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거 컴퓨터 프로그램 좀 알고 계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나왔어요.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라고 쓰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포함하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물건 발명인지 방법 발명인지 카테고리가 불명확해가지고 기재불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변리사들이 우리가 소정화의 구실이잖아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 이렇게 써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와 결합되게 전자장치로. 아시겠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아니 저는 전자장치를 발명한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드웨어와 결합하게 쓰려고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그러면 또 클라이언트가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는 발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거지 전자장치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이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옥신각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청구항 쓰면 아시겠죠?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포함하는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계라고 하면 그 방법 발명이고 예를 들어서
그 A, B 및 C를 포함하는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변리사 입장에서는 매체라고 써놨으니까 하드웨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기재불비 아니다. 안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내가 발명한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 안 해도 되게 심사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심사 기준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됩니다. 요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됐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청구 범위가 정확한 거 요거 기재불비가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문헌적으로 동일하면 우리가 시행령 5조 2항 흠결을 이해해가지고 시행령 5조 2항 흠결에 적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항이 적절한 수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시행령 5조 2항이거든요. 근데 문헌적으로 동일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 시행령 5조 2항 흠결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근데 문헌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구항 1항이랑 청구항 2항이 뭐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면 기재불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요 판례인 거예요. 지금 1558 판례잖아요. 보시면 청구항을 달리해서 중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된다면 그 명세의 기재는 적법하다. 이거 말아주세요. 그 문헌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면 42조 사항 이후 흠결 아니다. 그리고 문헌적으로 동일하다면 시행령 5조 2항 흠결이다. 요거. 그 다음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 요게 여러분들 좀 눈에 발라주세요. 저는 뭐 두 문제 따고 외웠는데 보시면 특히 및 또는 및이랑 또는 중 하나만 써야 되는 거지 및 또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심사를 받아 보니까 및 또는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는 및 또는 요거 안 된다고 아세요. 뭐 심사관마다 된다는 심사관도 있고 안 된다는 심사관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안 된다고 보세요.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주로 주성분으로 주공정으로 적합한 정량 많은 거의 대부분의 약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고 대략 최고급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기출 문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명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단순 오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뭐쭉 이해가 된다면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불명확한 표현. 이거 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다 공부해가지고 알잖아요. 아니 변리사들도 다 시험 그 공부를 했으니까 약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약 기재불비가 왜 자꾸 나오냐면 이게 인커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요. 미국에서 어바웃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어바웃이라는 표현을 포함해가지고 출연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어바웃이라는 표현이 포함해서 출연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더니 약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예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해가지고 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약은 기재불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거 그 42조 사항 이후 흠결의 기재불비 같은 거는 그 각 국마다 언어의 그걸 좀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기재불비라고 하는 거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기재불비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 나라의 언어의 특수성을 좀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시 대상 불명확한 거 기재불비가 맞는데 보시면 상기 D성분 근데 상기 D성분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2항 1항은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기 D성분은 땡땡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1항에 D성분이 없어요. 이거 기재불비다. 됐죠? 복수의 표현이 불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용어인데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달리해서 여러 개 써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죽겠다. 이거 기재불비다. 그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가 있고 태양광이 있고 광전 변환 장치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1항에서는 태양전지를 썼다가 2항에서는 태양광이를 썼다가 3항에서는 광전 변환 장치를 썼다가 이거 기재불비예요. 됐죠? 그 다음에 기술적 구성과 관련 없는 거 주식회사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화학에서 만든 땡땡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발명에 설명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합물 A는 화합물 A랑 화합물 B랑 더해가지고 저는 C를 만들었습니다.가 발명인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땡땡에서 화합물 A를 사왔고요. 주식회사 땡땡에서 화합물 B를 사왔고요. 주식회사 땡땡에서 화합물 C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땡땡에서 A를 사왔고요. 주식회사 땡땡에서 B를 사왔고요. 그래서 C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발명의 설명 실시에 쓰는 거고 청구범위에는 이렇게 주식회사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 구성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사기준도 끝났고 투기 발명. 투기 발명은 수치 한정 발명이랑 지금 의학 용도 발명 이렇게가 있거든요. 봐봐요. 영상 2조예요. 수치 한정 발명. 영상 2조. 영을 포함하는 경우 구성인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건데 온도인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도 가능하잖아요. 아시겠죠? 영도에서 이거 영도가 없는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냥 상한과 하한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3 이하, 1 이상 이렇게 쓰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봐봐요.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상한 또는 하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 사무소가 있고 B 사무소가 있어요. A 사무소는 기재불비나면 절대 안 돼 라는 사무소는 1부터 3까지라고 청구항에 쓰라고 해요. 아시겠죠? B 사무소는 아니 기재불비가 좀 나도 보정하면 되지. 일단 청구 범위 넓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 3 이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에는 1에서 3까지라고 써놓고 청구 범위는 3 이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사관이 이거 지적하면 1에서 3까지라고 보정하면 되죠. 라고 하는 사무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습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실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아니 우리는 기재불비 절대 내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상한 하는 모두 쓰는 거고 아니 기재불비 좀 나더라도 권리범위 넓게 가져가면 돼. 예를 들어 3 이하라고 썼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지적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무실 스타일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중 수치 한정이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다. 봐봐요. 이 경우는 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13부터 15까지 여러분들 요거는 딱 봐도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경우 안 되는 거예요. 요 경우 3부터 7까지 그 다음 4부터 6까지 3부터 7까지 4부터 6까지 아니 이거 불명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부터 7까지 5부터 9까지 3부터 7까지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 요거부터 불명하잖아요. 요거 이중수치 한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성물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 1차 할 때도 많이 나왔죠. 하한 상한 요거 보시면 하한을 모두 더했는데 100초가 요거 기재불비 제일 작은 걸 더했는데 100초가 이게 말이 되나? 그죠? 그다음 제일 큰 거를 더했는데 100 미만 제일 많다고 했는데 100 미만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요것도 기재불비 요거 기재불비예요. 하한 더했는데 100초가 상한 더했는데 100 미만 요거 기재불비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한 상한 더했는데 100초가 이것도 기재불비로 본대요. 판례가 됐죠. 그 다음에 상한 하한 더했는데 100 미만 요걸 확장해가지고 기재불비로 본대요. 판례가 요거는 조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뭐 억지로 만들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재불비로 본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요거까지가 판례인 거고 요거 기재불비다 요거 기재불비다 요거 기재불비다 요거 기재불비다 라는 게 판례.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2 케이스 2-1 요거를 개방형 청구항으로 쓰면 기재불비가 아니라는 게 심사기준. 보시면 B, D, F 상한 다 더했는데 100 미만이에요. 근데 개방형 청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더해서 1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예요. 이거 다 퍼센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방형 청구항은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거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X, Y, Z에 더해서 다른 것도 포함해서 10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퍼센트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한 하한을 더했는데 100 미만이야. 그래도 다른 거를 더해가지고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기재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 기준. 개방형 청구한 경우에 요거 기재불비가 아니다. 됐죠? 원칙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뭐 케이스 그러니까 4가지가 나뉘는데 개방형 청구항인 경우에 기재불비가 아니다. 미만이어도 상한 더한 거 100% 미만이어도 기재불비가 아니라는 심사기준. 됐죠?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이것도 하급심 판례를 반영한 게 심사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약용도 발명. 우리가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는 뭐예요? 특정 물질이랑 그 용도가 의약용도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의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도를 판단했는데 특정 물질이 있고 그 용도가 있단 말이죠. 그 용도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물질과 그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소예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도를 판단을 해봤을 때 특정 물질과 그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소다. 그랬을 때 특정 물질의 의학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 또는 의학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정 물질과 그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이 발명의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기재가 된 거죠. 됐죠? 그런데 예외로서 양리기전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그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청구항에 양리기전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 범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봤을 때 발명의 설명에 대상 질병과 약효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 질병과 약효가 발명의 설명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거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가지고 양리 기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명을 파악을 하는 건데 대상 질병과 약효가 있어서 특정 물질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요 판례예요.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이 가능한 판례예요. 여기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람직하게 판례. 이 바람직하게 판례는 아까 했잖아요. 가 아니고 보시면 요거 가져온 건데 요거 판단 방법 있잖아요. 판단 방법 요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요게 바람직하게 판례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아니 어느 변리사가 청구항에 바람직하게는이라고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 범위는 2부터 10이어야 된다. 바람직하게는 1부터 5다. 이거는 발명의 설명에 쓰는 거지 청구 범위에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걸 청구 범위에 쓰겠습니까? 이거 왜 그런 인커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여기서 보시면 프레퍼레블리라고 썼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거 아무튼 이 프레퍼레블리를 포함해가지고 출원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바람직하게는이에요. 이 바람직하게는 한국에서 출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우선고 주장을 수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인커밍이라고 하는 거 인커밍. 특허법원에서는 이 바람직하게는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가 발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사전에 정의된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등록 특허가 많은 점. 왜 그런 거냐면 용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심사관은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했다가 어느 심사관은 기재불비가 왔다가 했다가 어떨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기재불비가 문제가 됐었지만 다른 그 특허에서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봐 프레퍼러블리가 해외에서 된 거예요. 이게 인커밍 사건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겠죠? 바람직하게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특허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해 놓고 그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프레퍼레블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기재불비다 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재불비 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 실무용으로 나오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